자,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분단 70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권의 정치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저희가 선을 넘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올리면 그 반응들이 정말 의미 있는 반응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 교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도 많이 보내시고 지지도 많이 보내시는데요. 오늘은 그 한국 사회 또 예민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 예.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이제 책도 쓰셨는데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또 특히나 이제 뭐 2018년도에는 세 차례 뭐 번개 정상회담이라는 것까지 진행을 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북한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언론인들이 많이 가서 취재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장 이 자체가 또 많이 줄긴 했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또 많이 휩쓸리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공격의 소재를 삼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인권의 기본 개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이 인권이라는 거는 이게 유엔이 만들어질 때 1948년 유니버설 때 그 인권 선언이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국제 정치와 국제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왔습니다. 그게 기복은 있었지만 그 1948년에 거기 할 때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0몇 나라인가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때 시작할 때는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이 경비도 많이 내고 등등으로 해서 미국의 우방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엔을 움직이기 때문에 인권 선언이 전부 민주주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유가 전부 다였습니다. 인권이. 지금도 그렇죠. 북한을 볼 때 자유가 없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사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그게 들어있지요. 그러나 1950년 후반부터 60년 쭉 그때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게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고 다르거든. 자유고 뭐 언론의 자유고 뭐 이런 집회 뭐 이런 거 그거보다도 우리는 그 개념을 좀 확장시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고 구소련에서 지지를 많이 한 것이 다른 종류의 권입니다. 자유, 정치 자유 이외에 경제적인 소유권보다도 경제적인 향유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일할 권리를 하나의 인권으로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많고 일을 못하면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 보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실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할 권리는 다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볼 때 이 제3국들에서 일할 권리 또 평등권 그러고 또 단체가 이제 외부로부터 침략을 안 받도록 하는 안보권까지 security right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거 하고 또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security가 있어야 돼. 이것까지 다 빼가지고 인권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새는 세계적으로 봐서 인권 개념이 여러 가지 유엔의 인권이 30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1개, 3개 이것밖에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 우리 활동해야 되고 북한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생각해서 좀 편한 인권을 동시에 포함시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 수 있는 권한,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국가 안보가 있어야 되죠. 그걸 북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자유나 이런 인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걸 우리가 좀 공평하게 북한의 인권을 평해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위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났으면 누구나 다 가지는 거. 그게 이제 보편적인 권리고 그 다음에 둘째가 불가양도라. 그러니까 절대 누구라도 국가를 포함해서 뺏어갈 수는 없다. 그러네 불가양도하는 거, 신성한 겁니다. 그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인류 공동 책임입니다. 그걸 이제 유엔 헌장에서는 entitle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동 책임입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아이들이 굶어가지고 인권을 박탈당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불행만이 아니고 인류가 전부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좀 배가 고프면 그건 그 불행한 북한 사람들이 일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내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야 되는 것이 인권을 생활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걸 볼 때 북한 인권은 생명권, 평등권, 사회권, 또 그 안보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인권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뭐 소위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걸 국제화시켰는지 그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악마화 시켜야지 군사정책이나 이런 게 정당화되고 군비 확장을 하는데도 정당화되고 그렇죠. 사실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가 역대로 보면 한 번도 줄지를 않았어요. 아주 많이 팽창, 지금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악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국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한은 악마의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보면은 벌써 냉전 때 북한을 악마시켰지요. 그래서 그 양민항살 같은 거, 그거는 보통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심지어서는 남쪽에서도 양민항살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어디서 그게 오냐면은 모든 것을 총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원죄랄까. 땅을 다 인디안부터 빼뜨릴 때 총칼을 가지고 빼뜨렸으니까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부터 이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제화하는 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교수님 이제 50차례 이제 이상 뭐 방북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그리고 스스로 이제 정립하신 뭐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살 권리입니다. life right, 살 권리입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살 권리를 이 북한에서 향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외부의 제재 때문에 못 먹고 산다 이거예요.
식량 없는 것도 외부의 제재, 외부 제재만 없어지면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무슨 이 원조를 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철도를 놔주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외세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는 걸 제가 그 여행하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 요새 핵무기 때문에 이런데 핵무기는 철저하게 방위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미국도 공격을 못 합니다. 일본에 핵무기가 있었다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공격 못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만들어 본들 경제력이나 그 국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주 질적으로 다른 핵무기를 만들면은 모든 해결이 된다. 이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과학이 있고 재료가 있고 해 만들어 봤지요. 얼마든지 다시 몇 달만 하면 핵무기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이미 핵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거니까 포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 과학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됩니까? 과학을 어디 불태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도 그렇고 결국은 인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권, 생존권, 여기에 또 주체적인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는 단체적으로 국가가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권한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생명권, 단체적으로는 안보권, 이것을 굉장히 지금 현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슨 자유나 뭐 언론의 자유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듣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인권 개념을 우리가 자 생존권 그래 좋다. 생존권을 우리 논하자. 국가 주체 주권 그것도 논하자. 자기들이 논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것도 가서 주장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 지구촌이 됐는데 지금 옛날에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움직여서는 절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미국도 살 길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해서 국가가 나가야 될 입장을 세워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언론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는 항상 탈북자의 증언이거든요.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보도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금은 태영호, 지성호라고 하는 그 탈북자 국회의원이 나서서 가짜 뉴스 만들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조중동 종편이 그걸 이슈화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 북한을 100% 잘못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50여 년가 북한 사람들 친구도 많고 뭐 말할 수 없는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탈북자 어떤 사람이 제가 만나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알대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알대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요새 보니까 또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진실성이 있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 살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그 대접을 잘 받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거 돼도 차별 대우를 받을 겁니다. 자, 다음은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의 역사에서 오늘은요, 북미 1.5트랙으로 불리는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한국의 언론에서는 뭐 반관반민 대화, 뭐 1.5트랙 대화 이렇게 좀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북미 간 비공식 대화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주제를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화 형식과 대화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1.5트랙 대화, 요 명칭 자체가 맞습니까? 반관반민 대화 어떻게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외람스럽지만은 1.5라는 건 개념적으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1이면 1이고 2면 2지 1.5는 어렵습니다. 1은 국가와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거고 2는 국가에서 종속 안 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틈은 국가고 반틈은 아닌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나오든가 국가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트랙 2는 저는 트랙 2를 해서 몇 번 해봤습니다. 북쪽 사람들 오고 미국 사람들 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몇 차례나 해봤는데 뭐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트랙 1.5나 트랙 2를 한다. 그건 말이 성격. 그거는 국가와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혹은 반국가가 나와가 하는 이유는 상호 옳게 알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정책 결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민간인들인데 북한에는 민간 사회가 없다. 모든 게 다 국가다 그러지. 그거는 아주 그 통속적으로 하는 얘기고 학문적으로 보면은 북한에 비정부 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오랫동안 관계를 했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그건 아주 그 무게가 있는 조직인데 그게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실 때는 그 조직을 우리 교섭을 해서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트랙 2입니다. 1.5가 아니고 트랙 2가 하면은 세 가지 원칙에서 합니다. 첫째, 비공식. 완전한 비공식이죠. 그리고 둘째는 비공개입니다. 그 비공개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제가 넣지 않고 했습니다. 다. 물론 이제 뉴스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비공개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 발언한 데 대해서 책임을 안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마음대로 발언하거든. 그리고 책임 추궁은 안 하고 발언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원칙대로 해놓으니까 아주 얘기가 부드럽게 되고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몇 번 하면서 주로 왜 핵무기를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트랙 2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제가 만든 그 심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건들, 필요 충분한 요인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트랙 2를 합니다. 트랙 2를 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듣고 그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핵무기 포기한다. 그러면 네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포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느냐?
그 들어가 보면은 아이 포기하는데 김일성 주석께서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고 포기 안 하면은 이 민족을 포함해서 다 참호를 당할 수 있고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한다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왜 핵무기를 추구를 했느냐 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트랙2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랙2에서 이해한 걸 가지고 정부에 조언을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그걸 참고로 하지요. 북에서 핵무기는 그러면 자위를 위해서 했다. 이런 결론을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가진다고 하면은 북에 대한 정책이 또 태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실질적인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데 트랙2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2 하면은 초청하는 사람이 또 들이 세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초청을 쭉 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를 대변 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왜곡돼 버리니까 그건 국가 공무원들한테 들으면 되는 거고 평화만 평화, 통일이면 통일 이런 개념의 목적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둘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질문하고 알아야죠. 전문성이 있어야 됐다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서. 그게 둘째고. 셋째,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품이 좋아야 돼요. 외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인품이 있습니다. 인품은 몇 마디 해보면 판단이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품이 좋고 또 전문성이 있고 또 목적에 대해서 철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청을 하면은 항상 회의가 잘 됩니다. 약속한 거는 다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도 트랙2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하는 헌법을 어떻게 만들래? 통일하는 길을 어떻게 모색할래? 이런 걸 남과 북에 같이 만나야지. 우리 대한민국에 쪽에 가면은 통일 문제, 평화 문제, 북한 문제 다 하는데 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남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뭐 전문가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들도 백두산에 가가지고 만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남과 북이 학자들 혹은 은퇴한 사람들, 글 쓰는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 문제를 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하면은 통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평화하는 거야 누가 안 해요? 누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청에서 이걸 잘 생각해서 북한하고 좀 더 의미가 있는 교류가 또 대화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 선생님 그 추진하실 때 그러면 그 초청 대상을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직접 선택했죠. 그리고 또 직접 선택하고 또 의뢰하고 예를 들어서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그 오랫동안 일하시던 부위원장 또 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죠. 이런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사람들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추천해 합니다. 추천하면서 내가 5사람 필요하다 그러면은 10사람 좀 추천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부여합니다. 그러면 10사람 받았다가 제가 한 2사람만 빼고
또 보내고 왔다 갔다 몇 분 하면 5사람으로 딱 결정되지요. 그런 식으로 모으면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자기들끼리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남북이 대화를 트랙2를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트랙2 가는 사람들이 사전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 명칭을 트랙2 대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게 예, 그 비공식 대화라고 얘기를 성격을 규정하면 되겠죠? 그럼요. 비공식, 비공개, 비책임. 영어에서는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내가 말해놓고 그 책임지라고 그러지 마라. 그 내 의견을 표현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뭐 정치 문제 복잡하게 된다. 모이면 삼국이 모이는 거네요, 그죠? 예, 남북이.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뭐 기조 발치하고 뭐 질의응답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예. 어떻게? 그 이제 누가 먼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를 하면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 하나가 발표하라고 그럽니다. 그 자기가 왜 만드는가 얘기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또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그냥 자유 토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북 그 참가자들이 탁구 치던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그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녁에 어, 탁구를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북쪽 사람들을 탁구 잘 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치거든. 그 남쪽 사람들은 잘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북쪽만 치면 못 쳐요. 그래서 제가 남쪽 팀하고 북쪽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남쪽에 복식으로 남쪽에 세 팀, 6명으로 세 팀을 만들고 북쪽에 세 팀, 6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탁구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 뭐 한참 있다가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와 보니까 아이고 제가 짜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팀을 바뀌어버렸어요. 해보니까 북쪽 사람 실력이 너무 많고 하니까 북쪽 사람 한 사람, 남쪽 사람 한 사람, 북쪽 사람, 남쪽 사람 이렇게 남북 그 통일 팀을 만들었더라고. 그래, 아하. 서로 필요에 의해서 통일되는구나. 통일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사람이 먼저 통일되고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통일 안 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은 통일합니다. 통일 너무 어렵게 보면 또 문제가 많아요. 그 탁구 제가 해보니까 통일 당정돼 버렸어. 그 이 비공식 대화가 공식 대화를 위한 뭐 사전 탐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사전 탐색이 아니고 공식 대화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트랙2가 비공식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거? 그러면 학술 대회만 하면 돼요. 학술 세미나 토론회만 하면 끝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랙2예요. 그 전에도 1990 몇 년에도 또 했습니다. 북미 기독학자 회의를 우리 학교에서 하지 않고 해서 남북 사람들을 모았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었죠. 그때 남쪽에서는 지금 그 한원상 교수께서 저하고는 학교 동창관계고 선배인데 그분이 남쪽에서도 오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6.15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합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1조에서 5조까지 보면은
더구나 2조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제와 이런 걸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자. 그건 사전에 양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액2, 모종의 출액2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액2가 이 회의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지미 카터가 94년에 평양 가서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게 출액2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돌아와서 클린턴한테 얘기를 하고 저분은 또 본인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클린턴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취소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그러니까 그 출액2가 개인이 한 출액2지만은 큰 비극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그 아까 탁구 얘기하다가 떠올랐던 질문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주도해서 이제 운영하셨던 그 트랙2 대화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탁구 그것도 기억이 나지만은 남과 북이 같은 게 많습니다. 농담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나서 농담을 할 정도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하고 친하다, 학자로서 혹은 언론인으로서 친하다. 그건 권장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종북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친해야 평화가 되지요. 반드시 안 따라도 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이 관계를 좋게 하면서 북한하고 친한 사람들을 빨갱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빨갱이 병은 빨갱이 병에서 우리 민족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평화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한반도 대화 역사 오늘은 제목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투트랙으로 비공식 대화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